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계환 정치평론가, 양절 변호사,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는 지금 장마가 짧게라도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나 무더운 서울 도심, 오늘 집회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미 대사관 주변으로요, 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인간띠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약 4,700명 정도가 지금 서울 도심에 몰려들고 있는데요. 자, 사드 철회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오늘의 모습 자체가 보면 물론 일반적인 시위의 형태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과 또 미국에서 보는 관점은 대단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시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 측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다 해당국의 지금 대사관이 네. 어떤 면에서 시위대에 포위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상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미국 외신들이 이런 모습들을 미국 전역에 이제 방송을 할 경우에 과연 미국에서 한국의 어떤 이 지금 현재 정부라든지 네. 왜 이 주한미 대사관을 포위하도록 허락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질 겁니다. 특히 또 사드 문제가 지금 이제 민감한 사실 주제가 돼 있고 닷새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사실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주한미 대사관이 사드 반대 집회자들에 의해서 전체가 포위가 됐다. 네. 물론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인간띠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난항을 좀 예고하는 그런 네. 어떤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혹시 미국 측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론의 반대 물길도 거세다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혹시나 사드에 대한 이견을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습니다라고 일면 비껴치기로 미국에 제시하는 거 아닌가? 미국이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국이 정확하게 볼 겁니다.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게 사실이고 다수가 아사드 배치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 30-40% 국민은 사드가 실제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자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민감도 있게 반응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아마 단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 대사관 주변에서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미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은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 문제 때문에 사드에 대한 인식을 한국 국민들이 다르게 하고 있다거나 또는 네. 추후의 협상에 뭔가 저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저런 국민들의 행동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국민의 정서가 이렇다는 부분들을 일부 전달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네. 결국은 국민들이 저러니 공식적으로 아니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서로에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드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어찌 네.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저게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 예를 들면 저게 폭력 사태로 가거나 아니면 미 대사관에 침입을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 평화적 집회로 끝난다고 하면 국민적 여론이 이렇다는 부분들을 등에 업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일정부 양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광장을 출발해서 세종대로 사거리, 그리고 종강역을 거쳐서 종로 소방서까지요. 평화행진을 한 뒤에 4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이제 인간띠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이 종로구 미국 대사관 주변으로 해서 겹겹이 보호막을 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당초에는 미국 대사관 뒷길을 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았다가 법원이 결국 저 뒷길은 열어주라라고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집회 안전이라든가 또 경찰 측에서는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네. 범위가 넓어지는 것 자체를 허용하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야간에도 금지를 했다가 저런 대사관이나 이런 데도 주변에서 아예 100m 제한 구역을 둬서 못 한다거나 했다가 예외적으로 나오는 것이 항상 휴일 같은 때는 상관없다. 이게 네. 안전을 해치지도 않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나 뭐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시위가 얼마나 평화적이고 국민들이 잘 하는지는 정말 뭐 위상을 드높일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지난 촛불 시위 과정에서. 네.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허용을 했고요. 또 대신에 이제 한 번 정도 지나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아달라고 또 당부도 했습니다.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연유로 배치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삐걱거리고 덜컹거릴 이유가 없는 일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워싱턴 조야에서는 우리가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상당히 거친 말까지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사드 배치 자체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고 되돌이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냐? 결국은 환경 영향 평가와 같은 한국 법이 그 사드 부지와 관련해가지고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이 그 관련된 조약이 다 잘 알고 있는 소파입니다. 소파 제2조에 의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네.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일정한 부지를 갖다가 시설과 구역을 공유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공여를 영어로는 그랜트라고 하는데 네. 이 공여의 법적 성격을 사용대차, 법적으로 말하면은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 용산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했을 때에도 그 평택 기지를 갖다 공유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부가 한국 법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미국에게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은 무상으로 임대차한 거니까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국 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법적인 입장이 될 텐데 여태까지 관례적으로는 공여가 된 다음에는 한국 법을 갖다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 게 여태까지 관례였거든요. 네. 근데 그 관례가 지금 그 뒤집어지는 그런 모양이 돼가지고 조금 한국 정부가 어려운 입장에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으로 보통 거래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선제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흥정과 거래의 달인으로 비춰졌던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한에 대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과 만나면 영광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가도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밖에 없다.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양면적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요. 복잡한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저희가 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말이죠. Pass on word that Otto Warmbier has just passed away. He spent a year and a half in North Korea. A lot of bad things happened, but at least we got him home to be with his parents. It's a brutal regime, and we'll be able to handle it. 제가 지금 이 트럼프의 이야기가 나가는 동안에 패널 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연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북한을 보는 시각도 문제겠지만 상대의 본심과 의중을 읽는 눈이 매섭다는 트럼프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상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첫 마디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판단할지요. 자, 일단 먼저 이현정 의원께 여쭤볼까요? 네. 트럼프는 동맹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볼까요? 마음속으로라도 말이죠. 아마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악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항상 이제 상대 국가의 악수의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뭐 그 친밀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 보면 좀 그 아베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 메이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정스럽게 악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상당히 좀 이 아주 좋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드 문제에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뭐 절차적 정당성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북한과 맞닿아 있고 그 미국의 미군 부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군 부대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자꾸 늦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자체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런 문제 본다면
또 오늘의 시위 자체 이런 모습을 본다면 과연 한미동맹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본질적인 회의라든지 좀 뭔가 떨떠름한 반응들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과연 그러면 색깔은 뭔가. 네. 예를 들어서 뭐 확실한 우리의 어떤 그 동맹의 어떤 그 파트너인가 아니면 조금의 의심을 가질 것인지 그런 측면을 본다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첫 장면부터 그렇게 썩 아주 친한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동맹의 본질을 묻는 회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자, 정기현 평론가님은 뭐라 쓰셨나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동맹이긴 하지만 통제가 가능한 거래 상대가 되느냐 이런 네.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체크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네, 죄송합니다만 토요일 뉴스와이도 최초로 영어를 선보이는 뭐 이 정확한 토론의 영어 품격을 표현인지는 높이는 예, 클래스가 모르겠는데 다름을 보여주고 어쨌든 계십니다. 네. 저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결국 이제 통제라는 말은 네. 결국 이제 미국이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제 그 힘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네. 그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거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좋게 얘기하면 협상이 될 거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무기와 관련된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또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조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실제 그 협상이 진행되거나 또는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저런 문제가 상당 부분 정리되어서 네.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사전 조율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미국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교감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사드와 관련돼서는 네. 지금까지 얘기해왔듯이 한미동맹의 뿌리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현재 미국 내의 국내 문제도 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지도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의문들을 해소시키면서 동맹을 공고화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력도 가지면서 한밀동맹 3국 그 동맹체제의 강화를 통해서 뭔가 주도권을 좀 더 네. 가져가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정상회담은 잘 마무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탐색전과 동시에 서로의 동맹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토대를 닦을 것이라는 취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최준봉 교수님은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만만찮네라고 썼는데요. 아, 문 대통령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미국의 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건 명확하게 지금 하고 가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이 나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좀 느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미국이 원하는 것을 그냥 100% 거의 100% 다 수용하는 정도로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뭐 FTA 문제도 그렇고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충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몫을 낼 거라 하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거다. 네.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쉽게 보지 않는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뭔가 네. 본인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네.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설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설득을 위한 노력을 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쉬운 영어를 썼습니다. 아, 그래도 이개 국어로 와이드의 새로운 장을 또 펼쳐주셨어요. 네. 네네. 골든 문샤인이라고 써봤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의 경력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펼쳤던 그 햇볕 정책, 네. 선샤인 정책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정치가나 그 관료 출신이 아니고 비즈니스맨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의 그 준거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사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속내를 갖다가 비추기도 했고, 그다음에 방위 분담금, SMA 자금도 좀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사드와 관련된 상황과 그다음 먼비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초점을 두고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혹시나 긴 설명이 회담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워낙 러시아 룰렛처럼 조금 전에 총을 든 트럼프 대통령 보셨습니다만 한 발의 총알이 어디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러시아 룰렛 같은 게임을 하게 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양절 변호사님은 어떻게 쓰셨나요? 그래서 저는 제일 쉬운 영어로 그냥 네. 소프트볼이라고 썼는데요. 안 쉽습니다. 네. 이제 원래 국기 종목이기도 하지만 좀 네. 다루기 쉬운 상대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루기 쉽다는 게 약간은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변칙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주의적인 부분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유 나는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자만감을 가지고 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본인이 미국 내에서 할 때 보세요. 지금 행정명령 잘못 내렸다가 법원에 제소당한 거 있고 네. FBI 국장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관행도 무시하고 다 그냥 해고시켜버리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충돌을 가지지만 자기 목소리 그냥 내는 사람이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해서 국내적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다고 하면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지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한 수 가르쳐 주거나 내지는 아니면 내가 원할 때는 뭐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네.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뭐 실무 관계 뭐 복잡한 얘기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기 때문에 일단 첫 만남에서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고 나중에 소프트볼이 아니라 하드볼이라는 생각으로 좀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전 대통령까지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이 단명할지 장수할지 서로 타진하는 장이 되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상대 회담 파트너로서 거친 흥정 그리고 가격을 후려치기도 하고 흥정이 잘 되면 덤으로 얹어주기까지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술에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오늘 미미한 분 입국 소식과 함께 어제 입국했습니다만 오늘 행사 소식까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홍 북한 IOC 위원이 왔습니다. 태권도 대표단을 이끌고 왔는데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문. 저기 총재하고 총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총재하시 아니 나는 따라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10년 만에 다시 오셨는데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앞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10년 전에 올 때는 태권도 시범단과 같이 오고 이번에 오는 거는 태권도 시범단하고는 따로 IOC 위원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님,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이랑 마식령 스키장 분산 개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언론에 많이 논의되고 한 거 아는데 이거 나는 공화국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가 있는 대표입니다. 국제올림픽 대표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논의할 입장이 있지 못하고 뜻은 전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 평가하거나 논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 집회가 시작된 지 2시간 20분 만에 드디어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쪽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화면도 함께 지금 전해드릴 텐데요. 북한의 IOC 장홍 위원과 함께 보내드리는 미 대사관을 이제 에어싸고 있는 시위대. 횃불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깃발과 함께 이 펄럭이는 물결처럼 점차 일보 시위대가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발길을 내딛고 있습니다. 인간띠 행진은 이 시각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동편 방향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경찰의 보호벽을 친 그곳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가 장홍 위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에서 이어지는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석차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선수단, 시범단이 상당히 좋은 묘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북 단일팀, 우리 측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대화 제안과 함께 안민석 의원까지 이거 평창까지 한번 가보자. 마식령 스키장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제 남북 간의 이런 그 어떤 대통령이 직접 접촉하는 거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 전혀 없었고 이제 네.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세계 태권도 연맹 온 대회에 이 IOC 이제 장홍 위원이 와서 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어쩌면 첫 이제 고위 측 접촉이라고도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연내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북한의 이 회담을 제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지금 이제 이 내년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사실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네.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을 이제 공동 개최 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은비어의 어떤 사건 이후에 상당히 남북 관계가 또 북미 관계가 더 지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접촉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대화에 조금의 물꼬를 틀 수 있지는 뭐 그런 관심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큰 어떤 흐름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 자체가 네. 일단 북한에 대해서는 그닥 좋은 분위기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일단 아마 물론 일단 첫 접촉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이 접촉 자체가 아마 공식 접촉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히 좀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체육은 심상치 않습니다. 문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 2002년이나 2012년에 보셨던 것처럼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을 때 아시아 선수권이라든지 여러 경기의 막판 바로 많은 북한 대표단이 반짝 폐막식에 등장하면서 2014년의 경우죠. 이거 의회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니냐. 오늘 문 대통령과 장홍 의원과의 만남에서도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갈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으로서는 뭐 스포츠 행사만 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조금 전에 이제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저는 지금 북한이 이렇든 저렇든 북핵 실험에 대한 동결 정도의 사전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네. 추가적인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제 한국 방문을 허용한 것도 이런저런 간보기의 성격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좋게 이야기하면 그 간보기가 의도를 파악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지만 그 다음에 진척된 내용이 있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북핵을 폐기해야 되고 그 전 단계로서는 북핵을 동결해야 하고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조율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하고 네.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 또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북한에서 핵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한다는 것이 중단되지 않으면 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의 접촉이 의미가 없는 것은 네.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극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네. 저는 진보 정부라 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저런 액션에 대해서는 스포츠 문화 교류 차원에서는 매우 존중을 해주고 확대 네. 강화시켜 나갈 필요는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국과 미국 또는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일단 중단을 시키는 것까지는 해놔야 네. 그 다음 단계에서 동결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폐기를 위한 걸로 갈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지 지금 단계에서 너무 섣부르게 저 문제를 네. 부각시키는 것은 그다지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 응원단에 이어서 지금 북측 그리고 시범단까지요. 상당히 실전 무술로 정평이 나 있는 태권도를 선보인다는 북한 시범단의 모습도 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태권도 대회의 개막과 함께요. 많은 분들은 이제 북한이 저렇게 응원단을 보내거나 아니면 시범단을 보내면서 의외의 수를 도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민간 외교를 시작으로 해서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민간 외교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태권도든 문화교류든 뭐 네. 음악인들의 교류든 뭐 이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게 정치적인 부분까지 연결되길 바라긴 하지만 핵의 동결이라든지 핵에 대해서 포기라고 하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적인 대화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네.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2단계에 대해서 상황이어서 되게 회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화적 차원에서도 일단 물꼬가 트게 되면 네. 대화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대화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창 올림픽 관련된 문제나 체육 교류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물밑에서는 다른 얘기들 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남북의 어떤 고위급이든 아니면 주요 인사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이런 민간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60 대화의 기념식에 네. 한국에서는 가려고 했지만 북한이 이걸 이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안 된 경우도 있는 것처럼 민간 외교는 일정 부분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2014년에 전격적으로 폐막식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북한 측에서 그러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원비어 씨 사망 말이죠. 우리는 성심성의껏 치료를 해줬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던데요. 이게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름에 불을 그렇죠. 붓는 격이 아닐까요? 불에 기름을 붓죠, 보통. 네. 엄청난 일이고 사실 민간인의 여행을 가서 더군다나 20대의 청년이 그런 식의 희생을 당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게다가 이제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어려움 같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미국의 의료기술로 봤었을 때 분명히 이 원비어 씨가 사망 직전에 굉장히 많은 고문과 가혹행위, 학대 같은 것을 당했다는 게 명확하게 네. 드러난다고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손상 같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북한이 저런 식으로 정말 누구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애초에 판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왈가부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노동교양 15년이라는 걸 선고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 와중에 젊은 청년이 식물인간으로 들어서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고 아니 우리는 잘 대해줬는데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저거는 분노만 더 자아내는 거라서 그래서 왜 트럼프가 저런 김정은에 대해서 한때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 다루기 힘든 똑똑한 인간이라고까지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원비어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당국이 이미 네. 이제 원비어가 선고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영사 접촉을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영사 접촉도 거부하고 원비어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왔던 북한도 보면 북한 외무성은 사실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최종 접촉 때까지.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쉬쉬하고 있다가 결국 끊임없이 이제 너무 상태가 악화되고 실제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미국에다 넘겨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측의 해명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원비어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어떤 혼수 상태에 상당히 있었고 오랫동안 사실 북한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다가 지금 어떤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악화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미국이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태가 지금 뭐 급박하게 바로 이루어진 측면은 아니라고 볼 때는 북한의 해명 자체는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비어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 구속될 때는 원비어 씨가 정치 선전물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알고 보니 노동신문, 그것도 김정은의 사진이 게재된 노동신문으로 자신의 신발을 싼 게 문제가 됐다라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가 있던데요. 네, 1년에 북한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약 8,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네. 그런데 건강하고 그 젊은 청년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식물인간이 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인들은 상식적으로 이러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그 결과에 대해서 네.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해줄까 말까일 텐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가장 큰 피해자가 북한 정권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네. 여기에다 또 불을 더 지른 것이 지금 아주 사소한 그런 행위를 그 트집 잡아가지고 지금 구금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생각의 차원이 일반적인 나라들하고 좀 틀린 거 아닌가. 네. 그것을 확인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사건이 이제 네. 북한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어떤 경우든 외국인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제 전복을 위한 무엇을 했기 네. 때문에 그 사람을 노동교화형으로 15년을 선고해서 인신부금을 해놓고 거기에서 뭐 고문까지 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북한 기준으로는 고문이든 아니든 어쨌든 바깥으로 알려지기는 그것인데 그게 저는 이제 북한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인권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제 네. 보여주는 것인데 문제는 저 문제에 대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 정권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정말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북한은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핵무기를 장착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는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문제와 별도로 이런 문제는 또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네.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으로는 전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유화책으로 일단 장웅 IOC 위원이 이제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원비어 사망에 대한 뭐 본인들의 해명 아닌 해명도 내놓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기 전에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북한의 상태를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로 오히려 초점을 좀 맞추어서 네. 비록 낮은 단계지만 뭔가 합의된 무엇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재와 압박이란 지금 현재의 수단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그것으로도 북한이 통제가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육자회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과 미국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그 발자국이라도 뗄 수 있는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대화처럼 어쩌면 그 제재 대열에서 한국이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국이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오래 기다려주는 나라가 아니어서 말이죠. 지금 시시각각 들어오는 종로구의 미국 대사관 주변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인간띠 포위 장면. 사드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속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앞쪽으로는 깃발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치 보연처럼 자욱한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경찰이 아마 4,700명 정도 병력이 투입된 것 같고요. 오늘 경찰 추산으로는 6천여 명 정도 시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 이런 집회 참가자들의 심리도 아마 강경화 장관이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미국은 오히려 CNN 언론까지 보면 김정은의 사치품 또 김정은의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자금원이 어디냐. 한 해만 7,400억 원에 달하는 사치품을 수입했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자국의 국민이 희생당하는 상황에서 네.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두 개가 하나는 얼굴만 신발로 이렇게 더럽혔다라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본인은 정작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낭비를 하고 있다. 뭐 속옷이며 향수며 이런 것도 나오고 차량도 그 최고급 리무진급으로 쓰고 있고 네. 호화 요트까지도 있었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었는데 거의 뭐 길이만 50m에 달하는 슈퍼 요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 모습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도덕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데서는 부각을 시키는 거죠. 얼마나 비이성적인 존재인가를 부각을 시켜서 네. 뭐 트럼프가 우리도 지금 사드에서 압력을 갖추면 언론은 트럼프가 북한을 대한다거나 뭐 정치인들이 북한을 대할 때 이거를 결코 묵과하고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저런 모순된 모습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오늘 보는 상황이 두 상황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 반대를 하면서 미 대사관을 포위하는 상황과 네. 장웅 IOC 위원이 가서 대통령을 악수하는 장면이 이제 나가는 두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저는 정부가 메시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 보는 지금 관점, 지금 사드라든지 북한의 원비어 사건이나 이런 걸 보는 미국 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한국에서 날라오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정부 당국은 지금 장웅 IOC 위원과 통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여러 가지 평화공세, 유화공세를 펼칠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중단되어 있는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라든지 또 남북 직통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떤 평화적인 뭐 유화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든지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사드는 반대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불행이 격앙돼 있고 이러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어떤 단호한 입장들을 보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드 문제에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기회에 뭔가 북한과 대화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혹시나 또 북한의 잘못된 사인, 즉 북한이 취하려고 하는 지금 원비어 사건 때문에 워낙 고립돼 있고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한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정부 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한테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또 대외적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잘못된 메시지를 날려서는 안 될 것이다는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네, 참석자들의 지금 스피커폰을 통한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노구 미국 대사관 현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협상 테이블 미국과 마주하게 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곧 미국에 가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깜짝 녹음, 과거에 이런 일까지 하셨던 장면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Next stop is Dongdaemun Stadium. Dongdaemun Stadium. You can transfer to green number 2 line. Next stop is Hwaehyun. Hwaehyun. This stop is Dongjak. Dongjak. Next stop is Sadang. Sadang.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green number 2 line. 아마 1995년쯤에 이 출퇴근하셨던 분들 고단한 몸을 실었던 그 전철에 함께 하셨던 환승역이 어디다, 다음 역은 어디다라는 디스 스테이션 이스로 시작하는 이 육성이 바로 강경화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마 교수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이분이 또 경력을 보면 1997년도에 KBS 영어방송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인 출신이셔서 아마 영어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근데 나중에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박사학위도 받으셨는데 네. 그래서 아마 저런 녹음도 하신 것 같고 아마 이 영어 방송이나 프로듀서를 하셨고 아나운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섭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정말 그냥 지하철 타면 그냥 듣고 흘러가지만 네. 이 목소리가 강경화 지금 현재 장관의 목소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지금 오늘 소개해 주셔서 저도 처음 네. 들었는데 그만큼 아주 옛날부터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 방송계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나운서로도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섭외가 돼서 지하철의 영어 방송에 그 녹음을 한 게 아닌가. 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통역으로 같이 가셔서 거기서 통역도 하셨거든요. 옆에 앉으셔서요. 네. 그런 거 보면 외교무도도 열심히 일하셨지만 영어에 참 능력이 뛰어나셔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뭐 지금 밝혀지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얘기를 국회에서 했던 강경화 장관의 지금 모습에 비하면 상당히 객관적이고 냉정한 목소리 아닙니까? 지금 지하철역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목소리이기도 하는데요. 네, 변호사님. 네, 그 목소리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요. 전철을 많이 탔기 때문에 네. 목소리 듣고 한때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상당히 미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건 개인 의견으로 합니다. 네. 오늘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선친께서도 아나운서라고 제가 알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선친이 그 미국에 파견 나가 계실 때 그때 네. 어렸을 때 같이 따라가셨던 것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영어 실력은 아주 출중하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통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 통역은 이제 외교부에서 영어 1등하는 사람이 대통령 통역을 갖다가 하는데 그 많은 쟁쟁한 그 실력자들을 제치고 네. 영어 통역을 할 정도로 실력은 이미 검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이제 아버님이 강창선 아나운서라고 우리나라 네. 3대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네. 그분 중에 이제 한 명이고 예전에 이제 평양 방송에서 방송을 하시다가 VOA라고 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방송에 이제 아나운서를 하셨어요. 아마 그런 아버지 때문에 일찍이 이제 유학을 가서 여러 가지 또 영어를 많이 배웠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KBS PD 겸 아나운서로 영어 방송국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영어 실력은 뭐 아주 뛰어난 부분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아마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마 이제 외교부 장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본다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어떤 미국의 조야에 있어서 아마 이제 그동안의 어떤 국제 무대에서 활용했던 어떤 강 장관의 여러 가지 저런 매너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실력들이 상당히 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강 장관은
워낙 영어를 잘하니까 최근에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만날 때도 통역 없이 만나서요. 기자들도 영어로 나가달라고 하니 언제 나가야 될지 좀 진땀을 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차까지 소나타로 갈아타서요. 우리는 그럼 뭘 타고 다니란 말이냐. 차관급과 일선 직원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든 강 장관인데요. 지금 강 장관 얘기하는 순간에 종로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대사관 앞쪽으로 부쩍 많아진 인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시 퇴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강 장관의 외교부 내에서의 정화 노력과 함께요. 지금 본인의 어깨에 짐쥐어진 과제는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제 저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 또는 이제 주한 미 대사관에 어떤 식으로 의사 전달을 할 것이냐. 아마 본인이 이제 대통령 직접 그 동시 통역까지 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뭐 객관적으로 잘 설명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저런 다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제 미국을 잘 알기 때문에 외교장관으로서 지금 현재 북한 문제를 비롯한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매우 잘 풀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라는 것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실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주장을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어느 정부가 외교장관으로 임명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 대북, 대중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본인이 국제사회에서 활약했던 부분과 달리 우리나라 국익과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숙제를 스스로 안고 있다. 특히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실제로 저분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면서 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고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미국을 설득해서 중국과 징검다리 외교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 정말 아까 저는 그 젊은 시절에 통역하는 모습이나 아나운서 시절의 저런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지성과 미모를 갖췄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저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봉사하는 저 외교장관이라는 자리에서 좀 더 도드라지게 본인의 실력을 드러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첩첩산중의 한미 관계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마 저 안에서 조금 더 지폐를 갖고요. 인간띠를 형성한 상태에서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흥행이 돼야 되는데 좋은식 흥행이 아니라 조롱조의 비판도 많고요. 그렇지만 막말로든 뭘로든 나는 돌파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홍준표 전 지사입니다. 어떻게 당권 도전하게 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면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왜 여태 매연 확장을 못했을까? 이 당을 망하게 했을까?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딜 감히 부러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끼리 다시 모여서 정치하면 되는 것이지 난 바른정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기생정당입니다. 저는 홍준표 씨의 그 정치적 성장판은 한 2004년, 5년 때 닥쳤다고 봐요. 그때 이제 국적법이랄지 아파트 방법 발의할 때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적 순수했다고 봅니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변방 컴플렉스, 변방 열등감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지면서 정치적 성장판은 닥치고 막말의 성장판만 열린 것이 아닌가.
역대 보수와 진보로 보면 가장 큰 표차로 진 홍준표 전 지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요. TV토론 조용한 전대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토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아니 우리는 알릴 기회도 없고 이렇게 본인은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씀들 하시던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제1야당의 대표를 뽑자면 우리 국민들도 사실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전당대회 대표 투표할 때 그 비중이 보면 국민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이 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그러면 제1야당 보수정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네. 그 비전을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원래 광주 토론회를 거부를 했어요. 근데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토론회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워낙 여론 자체가 안 좋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토론 자체라는 게 어쩌면 지금 정당들이 보면 각 전당대회마다 대표 같은 경우 나와서 지금 다들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에 대해 국민을 판단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자기가 그냥 가겠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그 대세로 해서 그냥 대표가 돼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홍준표 당을 만들겠다는 저는 뭐 그런 생각으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정말 제1야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표 선거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네. 정말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어떤 아직 자기들이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바뀌는 비전들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흥행을 시켜야죠. 많은 보수층이 지금 갈 곳 몰라서 마음을 정하지만 않은 그런 보수의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을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저기 지금 뒤에 프랭카드만 달라질 겨 해놓고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홍준표 지금 후보라고 얘기하는 전 경남지사 같은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하시잖아요. 그냥 저런 모습 보여주면서 토론회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제공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더 발전되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거고요. 그건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지금 전 경남지사 같은 저런 태도는요, 당을 망치는 것이고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수의 전체의 어떤 가치를 상실시키는 그런 자세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이터로는 상당히 대선 때 선전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울 비전의 리더십으로는 조금 부족하신 거 아니냐. 그렇지만 홍준표 전 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잊혀지는 건 미움받는만 못하다. 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 지금 싸움 딱이라도 어떻게든 외연 확장을 그 존재감으로 해보자라고 말이죠.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홍준표 전 지사 내지는 후보 본인의 존재감만 부각시키는 것일까요? 저는 네. 당의 존재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도 연결시키는 것을 오히려 자유한국당 당원들도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내외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아무 말 공격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뭐 지금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경남도지사 자리는 내려놨죠. 당 후보라고 했었지만은 당 내에 계파도 없으시죠. 의원도 네.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평당원인 거예요. 사실은 놓고 본다면. 그래서 지금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대신에 뭐 언론에서 말하는 협치라든가 화합이니 중도 보수를 끌어안는 것들은 다 그냥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고 선명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선명성이 아무 말에 선명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확고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네.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언론에 주목되는 방법은 항상 저런 걸로만 주목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결코 뭐 자유한국당이든 아니면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만 이끌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어도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생정당이라는 것도 그렇고 주사파 패당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좀 공감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국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당권을 손쉽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결국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 당원은 한 20여만 명으로 지정돼 있는 것. 이 상태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수단인가 이런 계산이 있은 것 같고요. 네. 지금 하는 뭐 행태로 보면 중도 확장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는 역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중도로 확장하는 노선을 펴지 않고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큰 선거에서 이긴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행태가 그대로 이어지면은 정말
그 극우 소수 정당처럼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일정하게 견제하면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해야 되는 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치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 생각으로는 본인이 아니면 지금 당을 주술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은 지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방향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수 정치가 보수 세력이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네. 정말 빵틀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빵틀이 고장난 상황에서 남아있는 찢어진 빵 몇 조각 먹겠다고 누가 먹을 건지 경쟁하는 것처럼 저렇게 달려들면서 해버리면 네. 정치 전반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자유한국당이 당원만 바라보고 당권을 놓고 싸우지 말고 국민을 앞에 놓고 보수정당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에 맞는 싸움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평론가님 말씀하신 김에 여기 앉아 계신 패널 어르신들께 홍 전 지사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요. 과연 왜 대표에 도전하는지 당권 도전의 진짜 이유가 뭘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거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2달 전에는 홍 전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은 본인이 대사를 하시던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초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선거 끝난 지 40일밖에 안 돼요. 제가 나와서 당대표를 하겠다. 이것도 영시 없는 일. 그런데 이 당에 22년을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라고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야. 당권에 대해서 연연한 사람 아니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대세로 이제 상수로 당권을 잡고 그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더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께 여쭤봤는데요. 왜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뭐 크게는 아마 뭐 다음 대권을 바라시겠죠. 네. 그런데 아마 단기적인 목표로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대법원에 자신의 네. 그 고 성한종 경남기업 회장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해서 지금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현재 대법원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어버리면 사실 이제 선거 자체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물론 무죄가 되면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만은 아마 지금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이게 막 가슴 속에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었거든요. 지금 뭐 재판에 계류중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나오느냐 이야기도 있지만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렇게 당 대표가 되면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아마 막 가슴 속에 조금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대법 판결이라고 써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절 변호사님, 정영진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 내리기 조금 이 전라도 말로는 거시기하다고 하는데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나요? 거시기하다기보다는요.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거를 거시하게 느낀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홍준표 이제 대표가 이제 되신다면 네. 야 야당 대표한테 이런 판결 내리는 거시기한 법원이 어딨냐라고 말 꺼내기가 좋으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고 뭔가 이게 정치적인 압박이고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을 해서 네.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 자체를 길게 끌어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은 분명히 될 텐데 법원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거시기한 이유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나 당 대표야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아니, 제가 홍준표 지금 말씀을 드릴 때마다 뒤에 뭘 붙여야 되지? 후보라고 붙여야 되나? 전지사라고 붙여야 되나? 매번 헷갈려요. 끝떨어진 정치인만큼 사실은 본인 스스로 자괴감 느끼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네. 의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도 아니고 지사도 아니고 뭐 평당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평생의 어떤 자신의 자리에 비해서는 너무나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나 당대표라는 말씀이라도 꼭 잡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명함 속 자신의 이력 길이에 집착하시는 분들 정치는 예외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 이 재판 관련해서 확실히 당대표가 되면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건가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홍 전 지사 관련해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그 판단을 갖다가 달리한 거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일단은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 논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 전 지사가 당대표가 되면 그 부분이 약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당대표로서 유리하다. 제가 소설 조금 쓰면요. 네. 지금 홍준표 전 대표 또는 뭐 전 후보가 저런 발언을 하면 누가 가장 크게 이익을 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저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네. 정말 소설 같은 얘기를 하자면 혹시라도 그런 영향이 대부분에 미친다고 하면 당대표가 아니라 저런 발언 때문에라도 차라리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홍준표 대표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역설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견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의 통제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건강한 야당이 보수라는 가치를 내걸고 뭔가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모습은 뭡니까? 내가 아니면 우리 당도 못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독선의 전형 아닙니까? 네. 원래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또 대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선 후보가 되면서 그렇게 싸웠을 때는 어쨌든 보수를 직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치고 또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실제로 대선 캠페인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했으는 하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자유한국당이 왜 졌는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그들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정말 정치를 과거로 되돌리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보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 행위다. 그러면서 저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유불리를 떠나서 빨리 대법원도 결정을 해야 한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여론 볼 것 없다. 이런 말씀까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분이 필요해. 자유한국당의 엑스맨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차기 대선 준비라고 적었는데. 나가시는 이유가?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뭐 양지열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타이틀이 없어요. 특별히 평당원이거든요. 만약에 네. 여기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잊혀져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대선 후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당의 어떤 주도권을 쥐고 본인의 친정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본인은 지금 현재 한 번 도전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당대표를 해서 일정 부분 지방선거를 이끌고 그걸 계기로 해서 당내의 어떤 지지 세력들을 확보한 다음에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아까 민병두 의원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변방 컴플렉스가 있다고. 잊혀지는 걸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셔서 그 이중가 있으면서 계속 SNS에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의 자극적인 말을 통해서 본인을 네. 알아봐달라고 계속 얘기하신 걸 보면 본인이 대중의 관심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대표에 출마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대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유철 의원은 개인의 방탄 전당대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쓰나미처럼요.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자유한국당으로 했더니 추미애 민주당 대표까지 해서 다들 시 한 소절 얹어주시는 게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으로 육행시로 응수를 하던데요. 참, 더 나은 세상을 글쎄요. 바라는 국민들. 네. 저희까지는 좋은데. 네. 불러도 귀 막고 보라고 예언해도 눈 감으며 어제도 오늘도 민심을 왜곡하고 주장만 하는 당. 구태정치 끝내야 한다입니다. 일단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오행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어떤 인기를 얻을 때 어떤 네. 인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벤트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오행시를 지어달라고 그러면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저런 이벤트 자체가 일단 좀 적합치 않았고 또 네. 하나는 저기에 추미애 대표가 왜 또 숟가락 하나 얹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 당 자체가 보면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여당의 대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야당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다독이고 좀 설득하고 해서 뭔가 지금 일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여당 대표가 제일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보면 계속 적폐 세력이다 하고 또 저렇게 오행시까지 지어서 사실 자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추경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면 사실 야당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 추미애 대표 행동이 무슨 뭐 일반적인 그냥 야당에 반대하는 사람 같은 똑같은 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과연 여당의 지금 지도부의 어떤 정치력 그런 것들이 정말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본다면 참 저런 하나의 이야기가 앞으로 또 야당을 더 자극시킬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좀 지금 저걸 보면서 정말 좀 이게 일반 그냥 일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좀 여당 대표로서 좀의 정치력을 좀 보여달라 이런 좀 요구들을 하고 싶습니다. 제작진이 페이스북 들어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29일까지 굳건히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뭐 얘기를 하다가 네. 80% 90% 가량이 비판이다 보니까 네. 누구를 뽑아서 어떻게 상을 줘야 될지 곤혹스러울 정도고요. 처음 이게 알려졌을 때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그런 거였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정준길 좀 전에 소개해 주신 자유한국당 대변인 글을 보면 민주당 탓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습니다. 야권과 여권이 서로 맞서는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서로 어느 정도의 국민들의 지지하는 목소리나 이런 것이 네. 비슷할 정도 수준일 때는 그런 식의 싸움이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자릿수를 못 벗어나는 지지율이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일종의 축제를 벌여보겠다고 만들었던 오행시 공모에 국민들은 비판하는 글만을 보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겸허해야 될 상황이지 추미애 대표도 잘했다는 거 아니지만 추미애 대표가 그런 걸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댓글로 지금 그런 식의 어떤 반박글을 올린다고 해서 하필이면 또 참 이게 을지무덕 장군 글을 옮긴 것도 또 희화화가 되고 있는 게 최순실 재판에서 최순실 변호인 이영재 변호사도 을지무덕 장군의 시를 또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하필이면 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을지무덕 장군을 좋아하냐? 왜 그것도 최순실 변호인하고 같은 을지무덕 장군이냐? 확률상 참 희한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저 어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시선이 어떤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살 길만 궁리하는 정당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 보수는 부패도 아니고 기득권도 아니고 수구도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혹시 다시 한번 추대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임에도 불구하고 출마들을 하실 분들이 누구누구일지 하마평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전과 다르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요. 색소폰 잘하시고 그리고 문조심하라는 말씀 잘하셨던 이분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행으로서 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뒤조심하세요. 뒤조심하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뒤조심하세요. 네. 다칩니다. 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언제쯤? 대표로 한번 압수합시다. 나도 색소폰을 불어요. 나중에 나 은퇴하고 나오면 와서 같이 합시다. 외교는 치고 빠지기가 아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페이스북 정치를 시작한 황교안 전 권한대행입니다. 차출설 아니면 본인밖에 대안이 없다.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뭐 황교안 대행은 원래 저 색소폰을 굉장히 수준급이세요. 네. CD로 만들어서 뭐 돌리기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대행이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현 정부의 어떤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면 왜냐하면 지금 뭐 바로 SNS를 통해서 지금 외교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황교안 대행이 뭔가 이제 좀 행보를 하실 거라 하는 신호탄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특히 지금 이 보수 정당, 즉 제 자유한국당에 보면 이제 새로운 인물이 없다, 이끌 리더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인물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내년 이제 벌써 이제 그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여권 내에서는 이미 이제 박원순 시장과 그다음에 지금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또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또 뭐 지금 이 여러 가지 또 당내에서도 지금 네. 출마를 준비하는 벌써부터 지금 한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인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 황교안 대행이 이제부터 한번 본인의 목소리를 좀 본격적으로 내는 게 아니냐. 정말 아까 길이 막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길이 뚫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네. 아마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여권을 향해서 이제 인물론을 제기를 하면서 아마 황교안 대행은 사실은 개인적인 또 인기도 꽤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기독교 쪽에서 상당한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해서 아마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라면 그럼 또 여러 가지 또 비교점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아마 사실 내년 이제 6월 선거기 때문에 얼마 지금 네.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저는 본격적인 행보를 아마 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 말씀하신 김에 지금 거론되는 분들로는 서울시장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황교안 전 총리를 견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함께 해보겠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견제가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말고 나머지 분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말하시는 네. 걸 보면.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생해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인물을 네. 자꾸 키워내야 돼요.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옹의해서 좋은 분을 이렇게 뭐 대표로든 시장으로든 아니면 국회의원으로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중요한데 본인 빼고는 나머지 사분들에서는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신가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황교안 카드가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고요. 네. 저만큼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분,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저분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차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네. 지난번에 15%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지지도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 카드가 중요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야권 후보로서 1위로 달린다는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야권 후보로서는 1위죠. 왜냐하면 박원순 현 시장이 워낙에 아직까지도 인기가 좋으신 편이고 또 이재명 네. 성남시장 같은 경우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을 시켰고 그래서 네. 야권 내에서도 경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3위 정도는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물이 부족한 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있었을 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을 때 검찰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검찰의 개혁 대상으로 되고 있어서 지금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이고 네.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이 굉장히 파양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여기 이제 1년도 남았고 지금 얼마 권한대행 그만두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현 정권에 대해서 혼수 두는 듯한 모습을 하시면서 차기의 서울시장으로서 거론이 된다? 저는 글쎄요,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제 여당 쪽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워낙 강한 이제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누구 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경선해 보겠다 이러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네. 박원순 시장이 유리한 상황이 일단 놓여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당 쪽은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저런 행보는 이미 이제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네. 그 정치가 차기 서울시장이냐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더 길게 보면 총선과 대선까지 일단 내다보는 상황에서 그 이전의 무슨 이벤트가 안에 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뒤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미묘한 시기에 지금 그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발언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의사개진하면서 저렇게 이제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다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로 보이지만 그 네. 이전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강력한 대항마로서 뭔가 포지션을 좀 가지고 지방선거 때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고 네. 실제로 패배하더라도 총선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대권까지 생각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저는 이제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시절에 대선 출마 여부를 물을 때마다 네.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그 얘기는 저분이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뛰겠다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정치 현장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냉정과 반공 이미지를 가지신 분
적폐와 관련해서 책임져야 될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보수에서는 아직까지 이만한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론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홍준표 전 지사하고 황교안 전 총리는 사법시험 1년 선후배 지간입니다. 네. 그 나이는 홍 지사가 좀 더 많으신데요. 네. 근데 시험은 그 황 총리가 먼저 되셨는데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청주지검하고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보수층이 보기에는 황교안 총리하고 홍준표 전 지사는 너무 극과 극이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은 그 홍준표 지사는 말에 대한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무게도 떨어지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그 황교안 전 총리는 보수층이 봤을 땐 제 생각에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다음에 특별한 그 야당의 대표 주자도 지금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보수층 입장에서는 누군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 중에서는 가장 무게가 있고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황교안 총리가 아닌가. 네. 그런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여태까지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고 계속 검사와 뭐 그런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그래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별들의 전쟁이 될 것이다. 영어로 하면 스타워즈일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박원순 시장 3선 도전하신다고 하면 저는 빠질게요 하고 이재명 시장 얘기하던데 그게 더 부담 주는 말 아닐까요? 빨리 결론을 내라는 거죠. 안철수 전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 빼달라고 하던데요. 네, 지금 아마 당내에서도 좀 찬반 양론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다시금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의견인 반면에 네. 대선 후보까지 나온 분이 사실 서울시장 나간다는 게 적합치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저 어떤 지역 면에서 본다면 결코 유리하지 않는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 사실 네. 거기에 지금 노원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지역에 보면 지금 뭐 차기를 노리는 분들이 많이 또 출마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지금 이번 내년 아마 서울시장 나오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는 상황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의 발언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의 초상화는 과연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초상화 속에 그녀는 웃고 있습니다만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참 미묘한 인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려주신 이제 서영학과 교수 출신 이원희 화백은 네. 본인은 이제 그림 그린 화백은 그렇게 그리지 않았는데 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어떤 감정이입이 들어가서 그런지 보는 네. 분들이 한결같이 저렇게 이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본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린 화백도 좀 쓸쓸하긴 하셨던 것 같은 게 네. 원래 초상화지 않습니까? 초상화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그냥 인물의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때의 상태라든가 어떤 내면을 살펴보려면 좀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네. 표정이 바뀌는 것도 봐야 그거를 정지화면으로라도 그릴 수 있는데 못 만났다고 합니다. 이제 네. 지금 이제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이제 퇴임 준비를 하느라고 이 이원희 화백을 초청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사진만 주고 그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백 입장에서도 본인도 좀 씁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겹쳐지면서 제가 봐도 그림이 좀 쓸쓸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이원희 화백이 사실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또 그렸던 분이세요. 아, 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한두 차례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그 그림을 마지막에 전달해 줄 때가 바로 이제 김현철 씨 사건 때문에 상당히 쓸쓸하게 퇴임하셨던 그때기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참모진들이 좀 몰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래 1년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국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림을 준비를 공개적으로 한다면 뭐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뭐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 통과를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원희 화백이 그렇다면 사진이라도 좀 여러 장을 달라. 여러 네. 장을 보고서 하겠다 하니까 참모진이 안 된다. 이 사진 하나만 보고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사진 하나만 갖고 지금 이제 그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본인도 아마 그 시국 상황을 아마 생각했든지 실제 그림 뭐 사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굴의 한 면에 보면 상당히 좀 침울한 감이 있는. 근데 네. 저 사진을 요번에 지금 청와대 들어가는 저 사람도 잘 몰랐다고 그래요. 걸려 있는지. 네. 그게 원래 세종실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 걸리는지 잘 몰랐는데 기자들이 무슨 행사에서 갔더니만은 그림이 걸려 있는 걸 알고 이제 저게 네.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 그림 자체가 어떤 면에서 참 불행한 어떤 네. 한편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저 그림이 그렇게 이제 읽혀지는 것이고요. 네.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진 관련해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이버나 그랬어요. 다음 같은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좀 진한 청색 옷을 입고 입었던 사진이 네. 대통령 재임 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보였는데 지금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진을 한번 다시 보니까 네. 그 사진 안에도 뭔가 대통령의 쓸쓸한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얘기는 환하게 웃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우는 사진이 아니면 네. 정말 그 시점의 특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으로 그냥 투영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사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이 되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 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태도였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본인은 탄핵 결정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내일 당장 탄핵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정상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것을 본인이 직접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진을 주고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 당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 또 이렇게 보기에도 약간 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이 저 얼굴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합니다. 네. 복잡한 시선을 안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보고 계셨는데요. 최순실 씨, 한때 조력을 보탰다고 하지만 국정을 흔드는데 조력을 보탰던 최순실 씨가 첫 선고가 징역 3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다 더해지게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 나온 것은 업무방해, 이화여대 학사 비리하고 청담고에 있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주요 혐의가 5개 중에서 업무방해였거든요. 그게 네. 3년이고 크게 봐서는 2개가 남아있죠. 그룹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블랙리스트는 아니죠. 직권남용과 관련된 네.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뇌물이지 않습니까? 뇌물 같은 경우가 현재 액수로 봤었을 때 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세계에서 재판부에서 형을 내리고 해서 원래는 합산을 하지만 네. 이제 다른 재판을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이걸 내가 같이 묶어서 판결을 내렸다면 몇 년 정도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10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하려고 보니까 이전 재판에 3년을 선고받았으니까 이게 내가 10년 해보면 13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물죄 유죄가 될 경우가 가장 아주 무거운 형이 내려지겠죠. 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한 4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판결 선고가는 업무방해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죄, 뇌물죄, 특가법 위반 뇌물죄,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렇게 4가지 범죄가 크게 기소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부는 지금 2군데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형사 29부에서 징역 3년 선고를 갖다가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제 또 다른 재판이 돼가지고 징역 10년이 나온다라고 하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합산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뇌물죄가 10년이 나왔다 그러면은 13년이 될 텐데 그 사이에 대법원까지 가든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끝나든 확정이 되면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선고할 때 그 네. 부분들이 좀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원래 뇌물죄는 그렇게 형량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한 5년 정도 보면 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해가지고 거기에서 뇌물죄는 네.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좀 주목이 됩니다. 엄마의 생일날 엄마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느껴진 정유라 씨는 어떻게 느낄까요? 이 모든 게 다 언니 탓이야라고 하면서 사촌 언니 장시호 씨에 대한 원망을 더 쌓여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장시호 씨에 대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이 모든 네. 게 다 사촌 언니 장시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겠죠. 왜냐하면 장시호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도움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네. 제2의 태블릿 PC도 제출을 했고요. 증언들도 해줬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줬고요. 또 자기 이모인 최순실 씨 가방에서 봤던 여러 가지 증거들도 얘기해주고요. 그게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하는 건데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네. 또 최순실 사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유라 입장에서는 사촌 언니인 장시호가
엄청나게 미울 거예요. 네. 자기 엄마가 그렇게 감옥에 가고 이런 재판을 받고 또 3년이라는 형을 받았다는데 장시호 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편지로 직접 써서 네.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풀려난 몸인 장시호 씨 그리고 정유라 씨도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둘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편지 내용이나 지난번 아마 정유라 씨한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만날 거냐? 안 만납니다. 절대 안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만나기 힘들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판결에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정유라에 대해서도 어떤 공범에 지금 어떤 의혹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그 이후에 선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사실 네. 정유라가 상당히 거짓말을 했던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자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민 여론도 그렇고 과연 이제 3차까지 할지 근데 3차까지 할 경우는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은 영장 발부가 힘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 기소 쪽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처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심정입니다. 네. 최순실 씨의 판결을 내리면서 정유라도 공범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보다 선을 그으면서 정유라 씨 그리고 최순실 씨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부분을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정유라가 공모하여 이제 공범이라는 네. 뜻이죠.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유라 씨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고 나니까 이제 저쪽에 관계된 최순실 씨 일가 사람들을 못 믿겠어요, 진짜. 네. 겉으로 드러나서 정유라가 뭐 본인은 원래부터 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정유라가 승마를 하고 학교를 가고 있던 모든 과정에서 롤 모델이 사실은 장시호 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관계였던 것 같고 최순실 씨도 가장 믿고 의존했던 주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장시호 씨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본다고 하면은 저렇게 겉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것을 어떤 꾸밀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네. 사람들 할 정도로 정유라 씨의 어떤 자필 편지 내용이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네.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다, 억울하다, 정말 알고 싶어서 할 말이 없어서 죄송하다라는 그 말에 속내에 거짓이 들어있다는 건 분명한데 다만 무엇을 거짓을 하고 있는지를 검찰이 밝혀내야 세 번째 영장 청구를 하는데 네. 이게 정확히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것과 법적으로 이 사람은 뭐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네. 검찰도 조심스러웠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예은종 의원과 같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아무래도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공범인데 왜 구속을 시키지 않았느냐. 네. 그럼 죄의 경중을 따져보니까 매우 죄가 약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본인의 어머니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또 가족 간에는 구속을 시키지 않는 그런 관례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저런 이유가 종합되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정유라가 한 행위가 불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네. 이거를 법원에서 좀 상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검찰도 이 부분이 네. 실제로 최순실이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종범도 아니고 그냥 엄마 시킨 대로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속의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 네. 그것대로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법원의 모든 책임을 떠넘겨놓고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진행도 하지 않고 또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네. 법 감정상 구속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하지 않으니까 영장을 청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서도 좀 소상하게 내용을 밝혀주면서 왜 정유라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인지를 네. 좀 더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재판부든 검찰이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국민 법감정에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은 원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 정유라 건에 있어서 핵심은 증거인멸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나 이런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소상하게 입증을 갖다가 했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주한미 대사관 앞으로도 집회 참가자들은 계속 자신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방미 사절단, 과거에는 경제사절단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름을 바꿔서요. 재벌 총수도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시킨 이 명단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챙겼던 경제사절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사절단이 1차적인 명단은 네. 이제 이번 옛날에는 전경련에서 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대한상의가 맡아서 일단 명단을 작성했고 네. 청와대에서 일부 좀 부적절하다는 분들은 좀 제외시켰어요. 아마 롯데가 제가 알기로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KT와 현재 포스코도 KT와 포스코가 이제 제외됐죠?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럼프한테 경제적인 어떤 것을 뭘 제시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주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제 사절단을 이제 구성을 했고 네. 특히 아마 미국 쪽에 가서 특히 이제 미국 쪽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이 최종 명단은 일단 지금 정해졌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적혀 있고 네. 특히 이번에 한국노총이 같이 참여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여러 가지 각 분야에 걸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한미 관계에서 과연 경제계 목소리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반면 KT 포스코 회장이 빠져서요. 이거 미묘한 CEO 리스크로 연결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약간 민감한 문제를 경제 문제로 풀어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미국에 기반을 둔 한국 대기업들을 동행해서 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미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네. 것이면 외교든 정치 문제든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문재인 정부는 한미 간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또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경제라는 것을 좀 모멘텀으로 뭔가 한미 관계의 약간의 불안들을 해소하는 이런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러면서 좀 더 강하게 이 문제를 좀 부각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가격을 상당히 무섭게 후려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외관계 혹은 사드에서 잘 안 되면 공장 좀 세워주시죠 라면서 대기업들이 바로 그 안에서 미국 일자리 창출하라 그렇게 그렇죠. 말이죠. 그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요. 현대나 삼성 같은 경우 공장 세우겠다고 발표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만큼 트럼프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얼마나 많이 미국에 투자해 주느냐.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간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제가 13년 살았는데 네. 미국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그룹은 결국 삼성, LG, 그다음에 현대예요. 네. 이 세 개가 사실은 한국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 삼성이 월등히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소니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도 그 다음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 물론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라고 하는 게 한국 제품이라는 걸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미국의 곳곳에 공장들이 있어요. 현재 멕시코나 남미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그걸 압력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사절단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이고 또 저기에 지금 아까 나와 있는 5명이 간 이유는 네. 미국에서 가장 환영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 그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단에 저 5명을 집어넣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태원 회장까지 다시 들어갔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혹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동안 국정농단과는 관계없이 이제 대기업 회장까지 대거 포함시킨 이번 사절단을 보시고 계십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데서 기업이 착수하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당연히 포함시키신 것이죠. 네. 토요일 날 이 외교에서 경제 그리고 사회까지 두루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